어머니, 드디어 미치셨어요? 엄마, 노막 났어요? 붉은 김치 국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 부서지며 바닥에 나뒹구는 배추. 방 안에 가득 메운 침묵 속에서 울리는 어느 여성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너네 식구 먹을 김치는 네가 이 손으로 직접 담아라.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평생을 살아온 여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은 마치 천둥이라도 내리친 듯 얼어붙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에 내리친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걸어가 방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한 장의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남은 인생 당신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그날 그녀는 단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봅시다. 그날이 오기 전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대구의 가을은 김장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지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가을은 김장과 동의어죠. 임순희 여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김장철이 왔구나. 새벽 5시 순희 여사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64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캄캄했고 거리의 가로등만이 그녀의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쑤셔오는 허리. 순이 여사는 꾸벅꾸벅 졸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녀는 오늘의 일과를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배추 100포기 소금에 절여야 하는데 욕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그랬듯이 올해도 김장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아들이 장가를 간 후에도 순이 여사의 김장은 계속됐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이 여사는 전날 밤 아들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태준아, 내일 배추 좀 사다 줄 수 있니? 100포기만. 아들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네. 장에서 사서 가져다 드릴게요. 순이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통에 소금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올해도 안 올 모양이구나. 아들의 문자에는 며느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순이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며느리 지수는 단 한 번도 김장을 도우러 온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선호 수영 대회가 있어서 갈 수 없어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매년 다른 핑계였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순이 여사는 혼자 김장을 했고 며느리는 김장이 끝난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아침 8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배추 가져왔어요. 아들 태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덥수룩한 머리와 허름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자칭 전업 주식 투자자인 그는 실상 백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침은 먹었니? 순이 여사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내 핏줄, 내 아들이었습니다. 네, 먹고 왔어요. 우유랑 시리얼 한 그릇 먹었어요. 태준의 말에 순이 여사의 마음 한구석이 쓰려왔습니다. 못난 아들이 남편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추는 현관 앞에 다 내려놨어요. 어머니, 제가 안으로 옮겨드릴게요. 태주는 배추 포대를 하나씩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100포기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이 여사도 아들을 도와 배추를 옮겼습니다. 아이고, 올해는 배추가 참 실하구나. 순이 여사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살펴봤습니다. 단단하고 실한 배추는 김장 김치의 기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이번 주말에는 저희 집에 김장하러 오시라고 했어요. 태준의 말에 순이 여사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김장은 늘 여기서 했잖아. 그리고 오늘, 내일 김장하는데 주말에 뭘 또 해? 아, 그게 지수가 이번에 새 김치 냉장고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순이 여사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40살 아들의 눈빛은 여전히 어렸을 때와 같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 냉장고는 무슨, 김장은 늘 내 집에서 해왔다. 며느리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순이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속마음은 달랐지만 그녀는 한 번도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직접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추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옮겨? 여기서 하자.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내에게겠지요. 태준아, 이왕 온 거 엄마 좀 도와줄래? 배추 씻는 거라도. 순이 여사는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대요. 선호 학원 끝나는 시간에 데려오라고. 제가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배추 20포기도 씻지 않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순이 여사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와 같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일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 다녀와라. 태주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이 여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부엌에 그녀와 배추 100포기만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한숨 한 번 크게 내쉰 후 순이 여사는 다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포기를 세며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낮 12시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순이 여사는 밥을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주방 바닥은 이미 물로 흥건했고 순이 여사의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이걸 언제 혼자 다 하나? 순이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김장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김장을 도와주는 품앗이였지요. 하지만 이제 그런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오후 3시 순이 여사는 겨우 모든 배추를 소금에 절였습니다. 이제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너무 지친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10년 전 며느리가 첫 김장철을 맞이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지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김장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 여사는 그때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어쩌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매년 다른 핑계로 김장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치가 완성된 후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순이 여사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배워온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절인 배추를 씻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순이 여사는 계속해서 배추를 씻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얼해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아야지. 이것도 내 자식 위한 일인데. 순이 여사는 자신을 위로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서히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지 못하는 오랜 세월 억눌려온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순이 여사의 손은 고춧가루처럼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은 그녀는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푼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파, 젓갈을 넣고 섞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64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능숙했습니다. 40년간 반복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양념 버무리는 일만 남았네. 순이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배추 100포기의 양념을 버무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6시 순이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수가 일이 많이 밀려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태준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다 할게. 내일 아침에 김치 가지러 갈게요. 아들의 말에 순이 여사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김치는 가져간다는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 내일 오너라.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다시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이 아프고 팔이 저려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걸은 채 계속 일했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일어서자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선우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릴 땐 자주 놀러 왔지만 요즘은 학원에 다니느라 오지 않았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에 결혼해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섬기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김장철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배추를 씻고 양념도 함께 버무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순이 여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양념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절인 배추에 양념을 넣는 일만 남았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쉬면서 온몸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김장을 왜 혼자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식구들이 김치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 대답은 그녀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치는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며느리가 직접 담글 수도 있었으니까요. 밤 10시 순이 여사는 겨우 50포기를 버무렸습니다. 아직 절반이 남았지만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은 부르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일 나머지는 마저 해야겠다. 힘겹게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춧가루가 얼굴과 옷에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남은 50포기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8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다 하셨어요?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절반만 했어.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이 여사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돕겠다는 말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수가 오늘 저녁에 김치 가지러 온대요. 빨리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순이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돕겠다는 건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김치를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주는 도우려 했지만 솜씨가 없어 방해만 됐습니다. 순이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김치통 좀 씻어주렴. 점심시간에도 순이 여사는 쉬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나가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함께 먹자는 말도 없이 말입니다. 오후 3시 모든 배추를 양념에 버무렸습니다. 이제 김치통에 담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후 5시 모든 김치를 통에 담았습니다. 100포기 김치는 10개의 큰 김치통을 채웠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김치 다 담그셨어요? 며느리 지수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항상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응, 방금 다 했어. 김장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맛있는 보쌈 사왔어요. 지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보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틀 동안 고된 김장을 하며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는데 이제야 찾아온 며느리가 사온 보쌈에 순이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지수의 말에 순이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올해 김치도 정말 맛있겠네요. 어머니 김치는 최고예요. 지수는 보쌈을 김치에 싸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지수는 김치통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가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저희 집에 가져갈 김치는 몇 통인가요? 순이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매년 아들네는 20포기 정도 가져갔습니다. 2통 가져가렴. 하지만 지수의 다음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번엔 좀 더 많이 주세요. 저희 엄마네도 드리고 언니네도 주고 동생네도 줘야 해서요. 한 8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8통은 80포기였습니다. 순이 여사가 담근 100포기 중 80포기를 가져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넘게 어머니 김치만 먹었더니 이젠 다른 김치는 못 먹겠더라고요. 어머니 김치는 진짜 예술이에요. 지수의 말은 칭찬 같았지만 순이 여사에겐 그저 자신의 노동을 당연시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엄마가 파김치를 좋아하시거든요. 다음엔 파김치도 같이 좀 해주세요. 한 5kg 정도만요. 그 정도는 어머니한테 일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김장할 때 같이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어머니한테 일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그녀의 피와 땀, 노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40년간의 억눌린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80포기의 김치를 가져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파김치까지 해달라는 요구. 그것도 그 정도는 일도 아니잖아요 라는 말과 함께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 여사의 시선은 지수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밤늦게까지 일하던 기억.
아들을 키우며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던 날들. 남편이 병상에 누웠을 때 밤낮 없이 간병하던 시간. 그리고 지난 10년간 홀로 담근 김장들. 어머니, 지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태준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순이 여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가 김장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니? 지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솜씨가 좋으시니까요. 저는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배추 한 포기 담그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는 100포기를 척척 담그시잖아요. 순이 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100포기 중에 80포기를 너희 식구들, 친정 식구들 줘야 하는 이유가 뭐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수와 태주는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 없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김치가 맛있으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이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갑자기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틀 동안 허리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담근 김치를 내 친정 식구들까지 먹어야 한다는 거니? 순이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나섰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지수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순이 여사의 시선이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묻고 싶니? 내 마누라가 뭐 잘못했는지. 10년 동안 김장 한 번 도와주지 않고 김치만 가져갔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김치로 친정 식구들 대접까지 하겠다는구나. 태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뭐, 내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니? 내가 너희 식구들 김치 담그는 기계니? 40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마침내 표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순이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냥 2통만 가져갈게요. 지수는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넌 내가 100포기 담그는 게 어떤 일인지 알기는 하니? 내 허리가, 내 무릎이, 내 손목이 얼마나 아픈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폭발적인 감정 표현에 지수와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시어머니, 남편, 아들, 며느리 모두를 위해 살았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 순이 여사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와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정하세요. 지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순이 여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파김치까지? 그 정도는 어머니한테 일도 아니잖아요 라고. 내 노동이 그렇게 가치 없니? 순이 여사의 시선은 김치통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인생을 바쳐온 모든 것의 상징과도 같은 김치통. 그녀의 희생과 노동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순이 여사는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순이 여사는 김치통을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부서졌고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치는 마치 붉은 눈물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태준이 소리쳤지만 순이 여사는 이미 다른 통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치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너네 식구 먹을 김치는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담아라. 그리고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배추의 차가운 잎사귀가 지수의 얼굴에 닿았고 붉은 양념이 그녀의 옷에 튀었습니다. 엄마, 노막 났어요? 어머니, 드디어 미치셨어요? 충격에 빠진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이 여사에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40년간의 침묵을 깨뜨린 심장 소리. 순이 여사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은 인생, 당신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편지를 가방에 넣고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정하시고. 지수의 말에 순이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이면 충분히 참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볼 차례야. 순이 여사는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승용차의 키였습니다. 엄마, 운전할 줄도 모르면서 어딜 가려고 그래요? 태준이 소리쳤지만 순이 여사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난 운전할 줄 몰라도 내 인생은 운전할 수 있단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이 여사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그녀는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5년 전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배웠던 운전 실력으로 그녀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집에는 그녀의 40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앞으로의 세월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임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대구의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순이 여사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딱히 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고속도로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그녀는 오직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들으며 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받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해버렸네. 순이 여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남에게 화를 내본 적 없던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김치통을 던지고 배추로 며느리의 얼굴을 내리친 순간은 마치 다른 사람의 행동 같았습니다. 대구를 벗어나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예천. 25살 때 시집 오기 전까지 살았던 곳. 친정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곳에는 아직 그녀의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의 귀향이구나. 순이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예천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끔 들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녀의 고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당신. 순이 여사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그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항상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길 바랐으니까요.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남은 인생, 당신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한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밤 10시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었습니다. 차 안에서 허기를 느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그녀에게 임순이로 사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휴게소를 나와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쳤고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이 여사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달을 바라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야, 저 달처럼 언제나 자신의 빛을 잃지 말거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빛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예천에 도착했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예천 용문사의 실루엣이 달빛 아래 보였습니다. 그래, 용문사에 가야겠다. 순이 여사는 산길을 따라 용문사로 향했습니다. 절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지만 주차장에는 차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절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용문사의 대웅전은 달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자주 놀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임정남과 함께.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남이. 과연 그녀는 아직 예천에 살고 있을까요? 아, 내일 아침에 정남이네 가봐야겠다. 순이 여사는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뛰쳐나온 것은 계획에 없었기에 잘 곳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절 주차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뒷좌석을 침대처럼 펼치고 가방에서 꺼낸 얇은 담요를 덮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김장을 마무리하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폭발하고 집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일이 하루 안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으로 순이 여사는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정남이를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침 6시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차 안에서 자느라 몸은 뻣뻣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어제의 분노는 가라앉고 이제 새로운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용문사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 여사는 차에서 내려 용문사 경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서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천의 공기는 대구와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임순이로 살아갈 거야.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보았습니다. 임순이. 누군가의 뭐가 아닌 그저 임순이. 그 이름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아침 7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용문사 인근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혼자 오셨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잠시 고향에 왔습니다. 아, 예천이 고향이세요? 어디 사셨어요? 서부리에서 살았어요. 40년 전에 시집가서 이제 돌아왔네요. 아주머니와의 대화가 신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웠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대화하는 것. 식사를 마친 후 순이 여사는 서부리로 향했습니다. 정남이의 집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희망을 품고 그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부리는 생각보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순이 여사가 기억하던 좁은 골목길은 넓어졌고 초가집들은 대부분 현대식 건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몰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남인의 집은 어디였더라? 40년이란 세월은 기억마저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을 입구의 오래된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이 여사는 느티나무 아래 차를 세우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저기 계신 분이. 가게 앞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던 노인이 순이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노인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순이? 그 목소리에 순이 여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목소리는 변했지만 그 억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정남, 그녀의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정남아. 두 노인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그러나 눈빛만은 소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순이야, 정말 너구나. 정남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에 순이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정남이 물었습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 순이 여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자. 정남의 집은 마을 중심부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 순이 여사가 물었습니다. 응, 남편은 20년 전에 사고로 먼저 갔어. 아들 둘은 서울에서 살고 명절에나 내려오지. 정남의 대답에 순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정남의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정남은 차와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정남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순이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 김장 이야기부터 김치통을 던진 일, 그리고 집을 나온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치통을 던졌다고? 순이가? 정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웃어? 순이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순이가 드디어 해냈구나 싶어서. 정남의 말에 순이 여사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쓴웃음이면서도 해방감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넌 김치통을 던진 게 아니라 엄마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희생의 창살을 부순 거야. 정남의 말은 순이 여사의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김치통을 던진 게 아니라 평생을 억눌러온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정남아,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순이 여사의 고백에 정남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임순이로 살 차례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남은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어떻게 홀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자신만의 삶을 찾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정남은 마을 주민센터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이 여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평생 남편과 아들, 집안일만 했으니까. 순이 여사의 말에 정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데. 요리 솜씨도 좋고 무엇보다 너의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 정남의 말에 순이 여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정남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 방도 남고 나도 심심했어. 순이 여사는 정남의 제안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 이제 조금은 생각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구나. 곧바로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순이 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걱정할 거야. 나중에 전화해주면 돼. 정남의 위로에 순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예천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순이 여사는 오랜만에 구경하는 고향의 시장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장을 봤다면 이번엔 오직 자신을 위한 쇼핑이었습니다. 이거 예쁘다. 한번 입어볼래? 정남은 파란색 블라우스를 내밀었습니다. 순이 여사는 머뭇거렸습니다. 평생 화려한 옷은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검정, 회색, 갈색 같은 무난한 색상만 골랐습니다. 파란색? 내가 입어도 될까? 왜 안 돼? 내 눈동자 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순이 여사는 용기를 내어 블라우스를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어때? 예쁘지? 정남의 질문에 순이 여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정남의 집에서 두 사람은 소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순이 여사는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정남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술 기운이 돌자 솔직한 고민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거야? 정남의 질문에 순이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그 집에 가도 똑같을 거야. 맞아. 내 모습이 바뀌어야 그들의 태도도 바뀔 거야.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순이 여사는 오랜만에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남은 순이 여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순이야, 내일부터 주민센터 노인 프로그램에 같이 가보는 게 어때? 요즘 금융 교육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줘. 내가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순이 여사는 정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예천 주민센터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순이 여사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곧 다른 참여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를 위한 금융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관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강사의 말이 순이 여사의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집안 경제는 모두 남편,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아들이 관리했습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은 있었지만 그저 생활비를 받아 쓰는 용도였을 뿐입니다. 남편의 연금은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상속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순이 여사는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고 그녀는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정남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때? 도움이 됐어? 정남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많은 걸 몰랐더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있고 복지 혜택도 있고. 순이 여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쁨,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준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10번째 전화였습니다. 순이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받았네요.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태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나 괜찮아. 예천에 있어. 예천이요? 친척집인가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순이 여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태준은 볼 수 없었을 테지요. 아니, 아직은 돌아갈 생각 없어. 나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엄마, 지수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요. 엄마 우리 없이 어떡해. 태준아, 난 60 넘게 살았어. 너희 없이도 살 수 있어. 순이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면. 태준아, 엄마가 결정할 테니 기다려줘. 전화를 끊은 후 순이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텐데 그때 무엇이 달라져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남아? 정남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뭔가 달라져야 해. 규칙이 필요해. 규칙? 그래.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어떤 경계선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지. 그 말에 순이 여사는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규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부 협약서 같은 거. 정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슬기로운 고부 협약서. 멋진 생각이야, 순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순이 여사가 원하는 것, 그녀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김치 및 반찬 제공 중단, 시댁 방문 예고제, 명절 음식 분담, 손자 양육에 대한 사례금 매달 지급, 시어머니 생신에는 함께 저녁 식사. 밤이 깊어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졸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순이 여사가 걱정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그들의 반응을 봐야 하니까. 정남의 조언에 순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대면에서 전달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언제 갈 거야? 정남이 물었습니다. 내일. 아니, 모레 갈래. 내일은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교육 듣고 싶어? 다음 날 순이 여사는 디지털 기기 활용법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법,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는 법, 유튜브로 정보를 찾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녁, 정남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순이야, 내일 떠난다니 섭섭하다. 정남의 눈에 살짝 물기가 돌았습니다. 자주 올게. 이제 나도 운전할 줄 아니까. 순이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꼭 와. 그리고 협약서 잘 전달해. 끝까지 단호하게. 응, 걱정 마. 이제 난 달라졌으니까. 밤 순이 여사는 협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협정서를 지키지 않으면 난 태준이 엄마 노릇도, 선우 할머니 노릇도, 지수 내 시어머니 노릇도 더는 않겠다. 강경한 문장이었지만 그만큼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이 여사는 가방을 챙기고 정남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남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길을 잃고 있었을 거야. 두 노인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40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 넌 충분히 강해. 정남의 격려에 순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대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갈게. 지수도 꼭 있어야 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순이 여사는 아들네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예천에서 산 파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도 새롭게 손질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가방 안에는 정남과 함께 작성한 슬기로운 고부 협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크게 바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부산한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많이 울었던 모양입니다.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이 여사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태준이 거실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이 여사는 살짝 물러섰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앉자. 순이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과 지수는 불안한 얼굴로 순이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의 노고를 당연하게 생각한 제가 잘못이에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진심 어린 사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이 여사는 표정 변화 없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슬기로운 고부 협약서. 순이 여사의 대답에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을 후회하고 사과하러 온 줄 알았을 테니까요. 협약서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읽어봐. 순이 여사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슬기로운 고부 협약서. 하나, 김치 및 반찬 제공 중단.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읽어. 둘, 시댁 방문 예고제. 방문 시 최소 하루 전에 연락할 것. 셋, 명절 음식 분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모든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않음.
태준이 협약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읽은 태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이제부터 우리 관계는 이 협약서에 따라 새롭게 시작할 거야. 순이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걸 들고 오실 줄은. 지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사과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딴 걸 보여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지수는 협약서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진정해. 태준이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지수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협약서를 구기려고 했습니다. 잠깐. 순이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걸 찍기 전에 내 말 좀 들어봐. 순이 여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고민한 말들을 차분하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64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 늘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지.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순이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장도 그래. 내가 40년간 담근 김치는 전부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내 노력, 내 시간, 내 고통을 그저 당연한 일로. 순이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나도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어? 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이 협약서는 그런 내 마음을 담은 거야. 지수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순이 여사의 진심 어린 말에 점차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존경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게 낯설고 낯선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태준이 다시 협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협약서 정말 이대로 하실 생각이세요? 엄마가 더 이상 김치도 안 담그시고 명절 음식도. 그래. 이제 너희도 어른이고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던 일을 왜 너희는 못해?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손자 양육에 대한 사례금. 이건 좀.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선우를 돌볼 때 그건 노동이야. 너희가 일하러 가는 동안 내가 손자를 돌보면 그건 베이비시터와 같은 일이야.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지. 지수와 태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협정서 지키지 않으면 난 태준이 엄마 노릇도, 선우 할머니 노릇도, 지수 내 시어머니 노릇도 더는 없다. 순이 여사의 마지막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건가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살게 될지도 몰라.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디서 살든 우리 관계는 이 협약서를 기반으로 할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협약서를 다시 읽어보았고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생각해 볼게요. 이 협약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란과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의 노고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깊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우리가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태준의 말에 순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이해와 수용까지는 거리가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줄게.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순이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지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자려고. 내일 다시 올게. 순이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에 찬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엄마, 태준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일 보자. 순이 여사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불안함이 아닌 성취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이 여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운 순이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놀란 표정, 혼란스러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깨달음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튿날 아침 순이 여사는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연 것은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어제와는 다른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 거실에는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협약서가 펼쳐져 있었고 여러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새 많은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 협약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순이 여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사과와 이해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날부터 순이 여사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다른 조건으로였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이 하나씩 실현되었습니다. 더 이상 매일 반찬을 해주지 않았고 손자를 돌봐줄 때는 아들이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시간과 노력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며느리 지수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태준 역시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여사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지식을 쌓았고 예천의 정남과도 자주 연락하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순이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지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왜? 올해는 제가 김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순이 여사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김치통을 던지고 집을 나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변화도 생각났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 할 거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배추는 제가 미리 절여 놓을게요. 순이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배추를 절인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 순이 여사는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서요. 지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절인 배추가 준비되어 있었고 양념 재료들도 정성스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꽤 잘 절였구나. 순이 여사가 배추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열심히 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여사는 자신의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지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매년 혼자 하셨다니. 지수의 말에 순이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40년간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태준도 돌아와서 두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는 무거운 통을 옮기고 배추를 씻고 심지어 양념까지 버무렸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엄마 혼자 시켰다니.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어머니의 노고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 마침내 김장이 끝났습니다. 30포기의 김치는 여러 통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100포기는 아니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김장을 할 수 있었어요. 지수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이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담근 김치로 가족들을 대접하게 됐구나. 네. 제 친정엄마도 이번에는 제가 담근 김치를 드릴 거예요. 지수의 말에 순이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녀는 시어머니의 김치로 친정 식구들을 대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함께 갓 담근 김치로 식사를 했습니다. 손자 선우도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만든 김치라며 신이 나서 먹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담근 김치도 맛있어요. 선우의 순진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지수는 쑥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이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아들네와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누리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지수가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선우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가족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거실에 모여 오랜만에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순이 여사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녀는 분노와 상처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은 인생, 당신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로서가 아닌 임순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순이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